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 기획장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96화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파벨만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신작이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러 후보에 올랐었는데 정말 무관이라는 게 아쉬운 영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네, 파벨만스는 전 세계가 사랑한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자전적인 영화로 훗날 거장 감독이 될 아이가 영화 감독이 되기까지 영향받은 어린 시절의 사건들을 담은 영화입니다. 네, 영화 줄거리는요. 처음 극장에서 세미가 스크린을 마주하고 영화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세실 드밀 감독의 영화 지상 최대의 쇼를 보고 나오는데 기차와 자동차의 충돌 장면을 계속 떠올리며 밤잠을 설칩니다. 세미는 아빠가 선물해준 장난감 기차로 그 장면을 재현해 보려 하고 엄마 미치와 기차 충돌 장면을 찍음으로써 첫 영화를 찍습니다. 소년기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과정과 비극적인 사건을 마주하는 소년 세미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요. 자, 사실 저랑 김경수 평론가님은 별 5개입니다. 지금 올해 이번 시즌 1호인가요? 네. 그렇죠. 저도 1호 같은데. 사실 2호긴 한데 이 올해 개봉하게 된 스칼렛에 만점을 주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아무튼간에 네. 왜 별 5개를 줬는지로 질문을 할게요. 네. 그냥 인간 스티븐 스필버그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아니 솔직히 그 작품을 사랑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작품을 찍은 예술가까지 사랑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걸 해냈어요 스필버그 감독님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술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예술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예술이 그 타인에게 얼마나 피해를 줄 수 있는지 그런 윤리적인 문제까지 다 한꺼번에 고민해가지고 하나의 이야기에 담아냈는데 근데 그게 또 인위적이고 계산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가족 이야기 속에서 감정적으로 녹아나고 네. 그리고 충분히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끔 그걸 찍었고 그다음에 영화 곳곳에 다 자기 영화에 대한 오마주들이 있는데 자기의 일생을 어떻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지라는 그런 경이감까지 들었어요. 그래요. 저도 별 5개 주면서 사실 이걸 처음 봤던 곳이 저희 키노라이츠 시사회여서 KTNG 상상마당에서 봤었는데 끝나고 박수가 나왔어요. 딱 끝나자마자 나도 모르게 칠 수밖에 없겠더라고 해보니까 마지막에 심지어 아시잖아요. 이게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화면 딱 올리잖아요. 줄 올릴 때 이거 그 순간 이건 천지가 뒤흔들린다. 야 이거 진짜 이거 그 순간에 야 이거 뭐 그냥 방점을 찍어주는구나 내 별 5개 그거 하나니까 진짜 그렇게 해버리네. 와 그 감독이고 저를 영화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하는 그런 장본인인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왜냐면 오늘 일부러 질문에 최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얘기 안 했어요. 일부러 질문 없었어요. 질문이 없는 게 어차피 그 안에 얘기하면서 다 나오기 때문이라서 굳이 질문 안 한 건데 사실 저도 왜냐면은 이 아까 전에 했던 그 영화 처음 보러 간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이제 어린 시절에 기차 충돌하는 장면 봤잖아요. 네네. 거기서 본인이 따라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5, 6살 시절 때 비디오로 본 주라기 공원 따라한답시고 그 차 이게 집에 티코 굴러다니는 티코 있고 딱 티코 생긴 비슷해요. 솔직히 말하면 약간 티코 있고 거기 티렉스를 그 피자헛에서 딱 주는 게 있어요. 피자헛에서 이제 그 당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공룡들 다 나오는데 브라키오사우루스도 있었고 근데 전 티렉스도 갖고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티렉스 딱 갖고 있으니까 그거 버스 뒤집고 막 가지고 차 뒤집고 그러고 하는 거 장난으로 쳤던 기억이 남는데 그런 이제 기억들을 보유하게 해준 감독님이 이 감독이다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로 그렇다고 영화가 뭐 당연히 좋아야 되는데 당연히 좋아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과거 그냥 그런 은혜 이제 생각하는 그런 거죠. 이 거장이 또 옛날 자기 자존심 얘기한다. 뻔하지 않느냐. 그 생각을 들게 하거든요. 원래는 뻔하겠지. 맞아요. 근데 뻔한 것을 이렇게 딱 사려 있게 보여준 감독 없어요. 약간 그 자전 영화 하면 되게 따뜻한 톤을 예상하잖아요. 예컨대 신의 손이라든가 그다음 아마겟돈 타임 좀 차갑긴 했지만 그렇죠. 신에서 아마겟돈 타임. 아마겟돈 타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상상하는데 이 영화는 진짜 냉철하게 자기 삶을 비춰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연민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이런 고통을 겪었다로 끝나고 그냥 이 차가운 톤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건조하고도. 근데 그 안에 촉촉한 감성이 묻어나 있어요. 그 야누즈 카민스키 감독의 그 역광 같은 것들이 이게 그
화면에 온기를 계속 불어넣어 주는데 그게 왠지 가슴을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 조니 윌리엄스 음악 감독도 굳이 네. 얘기하자면은 이것도 정말 대단한 스코어인데 이게 왜냐면 그 시상식 때 그 지미 키멜이 나와가지고 농담을 할 때 지미 키멜 보고 그동안 한 몇십 개의 아카데미 후보에 올랐었는데 꼴랑 5개인가? 네. 라고 얘기하니까 꼴랑 5개니까 뭔가 타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네 뭐 이런 느낌의 농담을 쳤거든요. 원래 대단한 오히려 감독은 생각해보면 대단한 음악 감독의 거장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상을 못 받아. 네, 맞아요. 못 받는 것 같아요. 아예 못 받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 같아. 진짜 존 윌리엄스는 그 주라기 공원 엔딩씬에서 빠라밤 빠밤 이거 나올 때 그때 그냥 거의 눈물 났어요. 네. 그 음악만으로 눈물 흘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몇 안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작품에서도 그 아무래도 이거는 감독 그동안 같이 나를 함께 해온 감독을 이제 짚어주는 음악이다 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공을 들였겠어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감독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딱 듣고 나서 이 양반이 드디어 나를 위해서 약간 그런 걸 해주는구나 그런 걸 느꼈던 시간인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좋았고요. 그 대신에 오늘은 제가 좀 이야기를 좀 줄이려고 해요. 여기까지 오늘은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저는 좀 많이 아끼려고 하고 아무튼 아영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제가 4.5점 줬는데 역적이 된 것 같네요. 4.5점이 역적이 된 것 같은 기분인데 저도 이 영화 좋아했는데 이게 이 영화가 가족 이야기로 영화를 둘러싼 여러 시각들을 이만큼이나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싶었는데 감독의 자전적인 영화는 많지만 파벨만스는 어린 샘이 거장 감독으로 자라나는 것에 영향을 준 가족들과의 사건에만 천착하는 게 아니라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영화를 둘러싼 시각들을 입혔어요. 이 점이 영화가 되게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이 오프닝부터 사실은 이게 왜 그 장면부터 보여줬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많은 장면이 있겠지만 어린 시절에 그 많은 장면이 있겠지만 결국은 첫 영화를 보러 가기 직전에 이제 부모님이 당부를 해주는 순간이에요. 근데 감독은 사실 이거를 시간을 많이 허비를 한다면은 이거를 이제 일반 보통적인 감독은 정말 아름다운 프레임 로버트 저메키시 같은 경우는 아마 포레스트 검프처럼 하면 깃털 내려가면서 하겠지만 그 전에 그런 게 아니야.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랑 어머니가 도대체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 인물들인지를 그걸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오프닝 씬부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맞아요. 시간도 절약하고 너무 좋아 이런 게. 네. 그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약간 그 예술의 탄생을 약간 예술이라는 말의 탄생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 그리스어로 테크네라는 말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테크네라는 말이 기술과 예술을 동시에 일컫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아트라는 게 탄생이 되거든요. 좀 오래 지나가지고. 근데 그때는 예술과 기술이 하나의 단어였었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 영화의 본질은 예술과 기술이 동시에 있는 건데 그 어머니는 예술로만 영화를 해석하고 아버지는 기술로만 영화를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둘의 종합이 이 셈인 거고요. 네네. 둘이 합쳐진 인물. 이거 우리가 벌써 탄생설화야 지금 거의. 네, 그러니까 이거 혈통이 이렇게 예술과 기술의 혈통이 합쳐져서 세미가 탄생을 했고, 그리고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소명을 물려받고, 아버지한테는 과학적 사고를 물려받아요. 아니,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인데. 샘의 아빠는 컴퓨터 엔지니어이자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고 엄마는 피아노 연주자이자 예술적 사고를 하는 사람인데 이 둘의 대비를 잘 보여주는 대사인 거죠, 명확하게. 근데 또 영화를 바라보는 두 가지 큰 시각인 게 이 활동 사진이 모션 픽처 혹은 무잉 픽처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영화를 시네마보다 모션 픽처라고 많이 불러요. 시상식에서도 이제 베스트 모션 픽처 이렇게 하니까. 네네. 아카데미에서도 그렇게 말하듯이 이게 근데 영화를 부른 초기 명칭이자 영화의 물질성을 강조하는 말인데 근데 물질성을 강조하게 되면 영화가 정지된 사진의 연속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짓된 한영이자 허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샘의 아빠는 영화를 허구이자 가짜라고 보는 거고 반면에 엄마는
엄마 미치는 영화를 꿈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영화의 항상성을 좀 강조한 말로 영화를 꿈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보통 대중들이 영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두지 않고 완전히 매혹되어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보아요. 그래서 쌤에게 엄마 아빠는 이런 대조적인 생각을 가지게 한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좀 한 마디 더 하자면 할리우드는 옛날에 꿈의 공장이라 불렸어요. 그렇죠. 아,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일단 예고편에 일단 들어가 있는 대사이기도 죠. 무비즈 드림 막 이런 거 하는 거. 무비스 엄청난 그 예고편에서 그 항상 그렇게 하고 시작해 보면은 맞아요. 예고편도 보면. 그래서 꿈의 공장이라고 했었던 할리우드가 사실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하고 있었다는 거. 스티븐 스필버거가 어쨌건 항상 기술의 최전선에 서 있던 감독이기도 했으니까. 사실 네. 세실 B 드빌 감독도 어쩌면 그 현장의 최전선에 있던 감독 중에 한 명이긴 했어요. 네, 이전에 맞아요, 이전 맞아요. 세계에서. 네. 왜냐면은 그 선셋대로 같은 작품들 찍으신 감독이잖아요. 이 감독이. 선셋대로는 빌리 와일더. 네네. 갑자기 뭐지? 제목이 뭐였지? 근데 가장 마지막 10개. 가장 거의 마지막에 찍었던 작품이 10개 같은 작품인데 10개 같은 경우도 어쩌면은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작품이에요. 그게 아카데미에서 또 시각효과상 받았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 이제 그런 거. 네, 맞아요. 그런 거는 정말 그 당시에 볼 수 없는 장면이었고. 근데 필모그래피 선셋들에 출연했다. 출연했잖아요. 맞아. 중간에 맞아. 중간에 이제 약간 버스터 키튼이랑 그렇죠, 같이 얘 캐스팅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근데 뭔 캐스팅이야 이런 맞아. 네, 맞아요. 맞아. 갑자기 헷갈렸네요. 아무튼 그 이전에 뭐 클레오파트라 같은 작품들에서 이제 과거 우리가 아는 클레오파트라는 아마 저기 엘리자베스 테일러 나오는 클레오파트라 생각했죠. 그 전에 이제 클로데트 콜벨이 나왔던 클레오파트라가 있습니다. 네, 34년도 작품인데 그런 작품들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존부터 스펙타클 작품들을 많이 연출했던 감독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이 해에 나왔던 그 작품 중에 하나가 사랑은 비를 타고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이 사랑은 비를 타고를 선택한 거랑 여기서 세실 드밀의 지상 최대의 쇼를 선택한 거랑 정반대 선택이라는 거죠. 와, 그러네요. 사랑은 비를 타고가 52년 둘 다 52년이네. 네, 그래가지고 사비타가 받았어야 됐다는 의견이 지금 대다수예요. 근데 스필버거는 왜 이거를 거스르고 이걸 찍었는가? 잠깐만 설마 노린 거 아니야? 알고 보니 저쪽 이거 만든다는 소식 듣고 이제 파라마운트 쪽에서 야 유니버셜에서 이거 한대. 야 파라마운트 너네 뭐 하냐 빨리. 서로 대결하는 원래 할리우드가 좀 그렇잖아요. 네, 어디서 제작 맞아요. 소식 들어오면 야 빨리 너 준비해. 그래서 나왔던 게 옛날에 뭐 아마겟돈이면은 저쪽에서 이제 디임팩트 준비해. 네,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이 두 작품이 어쨌건 영화 찍기에 대한 영화 찍기인데 그러니까 그게 같은 같이 시기에 나왔고 또 같은 네네. 시기에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똑같이 망했잖아요. 똑같이 흥행이 망했잖아요. 흥행 망한 것까지 딱 영화의 역사야. 지금 그리고 심지어 둘 다 무관이에요. 참 대단한 연관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교를 하긴 해요. 둘 다 보신 분들은 둘 다 이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네. 우열을 따지고 네, 그러고 물론 있는 저는 건데. 바벨론을 매우 싫어하지만 네. 이 작품이 훨씬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도 그래도 그거는 동감합니다. 저도 동감해요. 아무튼간에 저희 다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바빌론을. 지금하진 않아요. 그냥 뭐 이 작품 감독 치고는 별로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네, 감독 아니. 작품 치고는 별로는 거 확실히 했거든요. 엔딩만 아니었으면 사실 그렇게 깎을 일은 없었는데 네. 엔딩 때문에. 약간 그런 거죠. 그 30대인 데이미안 샤젤은 자신은 60대인 브래드 피트로 그 페르소나 내세우면서 자기가 조루증이 걸렸다고 약간 엄살 부리는 느낌이고 파비안스는 60대 노인, 70대 노인이 10대를 이렇게 자처해 가져가는 피터팬 콤플렉스다. 물론 나이가 뭐 많고 적든 간에 뭐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뭐 신경을 안 쓰지만 그걸 작품을 관련 연출하는 과정에서 뭘 보여줄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쵸. 바빌론은 뭘 보여줄 것인가에서 마지막에 저는 실패했다고 저는 보기 네, 때문에 저도 네. 마찬가지로. 근데 파비안스 완벽하게 성공하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누군가를 찾거나 누군가를 보면서 마무리하는 거는 비슷하지만 네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어린 시절부터 넘어갈게요. 다시 과거 여기 메인 초기 부분 보면은 아무튼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거는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책에 있는 거는 뭐 동생들 시켜가지고 동생들 미이라 막 입혀놓고 찍고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편집을 그렇게 딱 해서 다음 커트로 넘겨요. 네, 맞아요. 소년으로.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네네. 진짜 환상적인 편집이었어요. 딱 네. 그렇게 영화의 편집.
네, 좋았던 것 같고. 샘의 유년기에서 소년 샘으로 넘어올 때 그 연출이 딱 영화의 편집을 연상하게 그렇죠. 한 건데 이게 어린 시절의 장면을 계속 보여주다가 샘이 컷을 딱 외칠 때 바로 소년 샘이 친구들과 정가를 잡는 장면으로 넘어오는 거죠. 근데 편집은 근본적으로 원래 시간을 생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자기 인생에 대입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연출한 점이 좀 재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약간 이게 좀 더 재밌는 게 그 여기서 쌤이 찍은 영화들은 대체로 하나의 커트 정도로만 연출이 돼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성 영화에서 1920년대 무성 영화에서 나왔던 괴수물과 비슷한 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오는 순간이기도 하다. 네. 영화사 전체를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하자면. 영화를 만들게 되는 시기로 맞아요. 넘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 과제를 이제 받게 되는데 이제 젊은 이제 보면은 두 가지 제작을 하게 돼요. 동시에 하나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이 샘이 원하는 영화였고, 근데 반대편에서는 이제 아버지였죠. 네. 아버지가 갑자기 영화를 찍으래요. 이 두 가지가 딱 이제 상충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장면을 영화의 제작에 비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좀 오바했나 싶기도 한데 아니 맞는 것 같아. 이 가족과 보내는 일상을 이 영화에서는 계속 영화 제작 과정에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버트와 캠프 영화 만드는 일정을 두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장면을 투자자와 제작 조건을 조율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버트가 샘에게 말하는 것은 결국 돈을 대는 투자자의 요구이고 샘은 감독의 입장에서 각자의 입장을 말하면서 조건을 조정하는 장면으로 보였고 네, 하지만 이 결국 시간 안에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자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화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근데 아빠인 버트와 얘기를 할 때는 주로 영화 산업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연상시키고 엄마 미치와는 예술에 관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그 저거를 하기 전까지는 대체로 블록버스터를 찍었어요. 그렇죠. 근데 캠프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자기 가족 이야기, 기록 영화를 찍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필모랑 겹쳐 보이기도 맞아요. 한다는 거죠. 맞아. 왜냐하면 네네. 태양의 제국이라든가 여기서부터 이제 실사 영화를 찍기 시작한 거니까 태양의 제국 혹은 신들러 리스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유태인 혹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다루기 시작한 거랑 좀 겹치지 않나. 블록버스터를 이렇게 찍는 과정에서 그 네네. 보이스카우트랑 찍는 영화가 라이언 일병광이랑 똑같아요. 네. 맞네요. 거기도 전쟁 영화였고 전쟁 영화였고 1차 세계대전이었지만 이게 2차 세계대전을 옮긴 거였고 네 맞아요. 네. 거기도 2차 세계대전이었다. 네 맞아요. 거기도 2차 세계대전이었어요. 맞아, 나치 얘기 헷갈렸다. 나오니까 맞아 헷갈렸다. 아버지 2차 대전 참전 맞아 아버지 참전하는 거. 네 맞아요. 맞네요. 그리고 뭐 신드러 리스트도 그 자기 친척들 얘기라고 들어서 가지고 그렇죠. 그런 게 그 첫 감독이 이제 거의 초창기에는 조스나든지 이런 거는 정말 보면 어쩌면 사회적 요소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한 게 많아요. 왜냐면은 네. 덕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조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당연히 여름철을 장사하시는 분들 다 망했고요. 네. 그 상어 관련해 가지고 네. 여름철 이제 바닷가는 망해버렸고 그 이게 후폭풍이 그리고 상어를 엄청나게 이제 잡고 죽이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네. 그때 당시 이제 다큐멘터리 이제 이후에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피 다큐멘터리 보면은 조스의 영향으로 많이 이제 개체가 많이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어요. 네.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인터뷰집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기자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한테 조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즐거움 뺏겼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근데 스티븐 스필버그는 오히려 좋아. 영화로 오게 되잖아. 네. 아니 오히려 좋아라고 해가지고 좀 놀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아까 전에 이제 기차 충돌 장면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지금 또 말하는 게 어찌 보면은 이게 자기가 통제해서 만든 장면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기차 말고 이제 캠핑이나 이제 이런 장면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통제할 수 거였잖아요. 없는 네, 거죠. 통제할 수 그쵸. 없는 걸 잡아버린 거니까 그거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기록 영화라는 점과 fik션 영화라는 점. 오. 아마 네네. 이제 이거를 엄마였었나 그 기차 이제 충돌한 장면을 같이 본 거 봤을 때 네, 엄마랑 맞아요. 같이 충돌 네네. 봤을 때 네. 이제 너와 나의 비밀 영화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있고 그런데 그게 또 완벽하게 오마주가 됩니다. 네, 맞아요. 완벽하게 이제 딱 그 비밀이 공개되는 순간 이걸 네, 어떻게 맞아요. 할 것인가. 그리고 그때 나왔던 음악이 그 아마- 바흐의 VWV 974. 네, 온디네에서도 나왔던 음악이죠. 네, 맞아요. 이 장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비교라든지. 아, 사실 이 장면이 좀 교묘하게 짜인 게 뭐냐면 맨 첫 번째 그 유년기의 스필버그 때 그 미치가 그 피아니스트였다는 걸 드러내는 장면에서 피아노를 치는 건 뭐 설명을 하면서 완전히 바흐에 복속되는 게 좋다. 바흐에 네. 굴복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교묘하게 그 장면을 볼 때 바흐의 음악이 흘러나오잖아요. 영화의 힘에 굴복당한 거죠. 그 피아노의 힘에 피아노를 치면서 바흐에 굴복당하듯이 스필버그에 찍은 영화에 굴복당하는 건 스필버그 본인도 미치 본인도 거의 영화에 굴복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힘이 자신보다 크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영화가 자신이 담을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담기 시작한 건데 어쨌건 이게 그 옛날에 그 안토니온이라는 감독의 욕망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그냥 피크닉하는 걸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확대해 보니까 그 뒤에 그 시체에 있었던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자 그것도 있고 예전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트루먼 쇼 같은 경우도 네, 트루먼 쇼도 맞아요. 이제 중간에 이제 사진첩 이제 보다가 확대해 보니까 반지가 저거네. 아니? 반지가 내가 핑크 크로스도 이거 한 거잖아. 네, 거짓말이라고. 맞아요. 그런 것처럼. 네, 그 다음에 뭐 지평선 확대 보니까 없네. 그런 거. 그러니까 영화 매체가 인간이 이렇게 볼 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되는데 그 초점 바깥까지 다 보게 하니까 자기도 통제할 수 없는 진실이 거기에 담겨 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무엇을 찍을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이렇게 확립되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캠핑 영화 찍을 때 그 뒤에서 헤드라이트가 비추잖아 차에. 아, 네네. 그래가지고 그 미치의 드레스 안에 그 나치가 비추는데 그 동생이 그거 찍지 말라고 네. 하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계속 찍고 있잖아. 그래서 동생이 그 불빛을 가려주니까 그 장면이 연출된 거고 이것도 이거랑 연관된 게 아닌가. 찍을 수 없는 것을 계속 찍게 되는 카메라 힘이 얼마나 그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만큼 크고 그 폭력적인지를 깨달아가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었어요. VWV 974가 나온 그 장면이.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 인물이 한 명 나타난다. 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났던 인물이 삼촌 보리스. 삼촌 보리스. 아, 네네. 이 보리스에 네.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마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시는 인물이라고 여기 써놨는데 아, 네.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인물? 아니 너무 웃겨가지고 저 대사 너무 좋았던 게 있는데 애도하는 사람 처음 보냐 하면서 아니 옷을 찢고 가슴 눕잖아요. 찍고. 네, 그리고 너도 찢으라고 하면서 세미도 또 이제 일부분을 찍는데 그게 되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 영화만큼 이렇게 많이 웃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 영화는 유머 포인트가 좀 많이 늘었던 것 같고 사실 코미디 영화를 한 편밖에 안 찍긴 했어요. 이게 1941. 네, 1941. 그게 이제 태평양 습격 이제 진주와 습격 전에 네, 맞아요. 나왔던. 네. 그리고 어떤 예술이 이제 고통의 가정이라는 거 그런 거를 좀 이 영화에서 보여주지 않았나. 그 네. 뭐였지 그 세미의 뺨을 꼬집으면서 네네네. 이 고통을 기억해둬라 하면서 네. 그러니까 예술이 얼마나 사회를 괴롭게 하는지에 대해서 몸을 익히고 있어야 된다는 걸 몸소 알려준 사람. 네, 맞아요. 아마 이 작품이 아무튼 주두어 씨가 나무 조연상 후보에 아무튼 올랐는데 이때 올랐을 때 저는 이제 거기 나왔네. 네. 거기에도 이제 지미 키멜이 우리 오늘 톰 크루즈가 행사회장에 안 나왔는데 네. 톰 크루즈가 왔네요. 저기 주두어 씨 하면서 얼굴 그냥 주두어 씨가 얼굴 뜯으려고 하고 있고. 네, 맞아요. 아 그게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생각이 나는데 이 주두어 씨 같은 경우가 딱 나무조연상 후보 같은 경우가 왜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분량도 있겠지만 주인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네. 약간은 이제 이거 사실 연기로만 따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네, 후보의 이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어떤 역할을 차지한 걸까요? 어떤 역할을 준 걸까요?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의 예술관을 거의 확정시켜준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할리우드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기가 몸소 경험한 사람이니까 그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했고 예술은 가족과는 결국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를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께 처음으로 알려준 인물이 아닐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소명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했죠. 나중에 미치가 얘기하는 소명, 그러니까 예술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어쨌건 마약처럼 중독되고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그 사자입 비유로 들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스티븐 스필버가 이 영화를 끝까지 그 쓰면서 샘이 절대 보리스처럼 되지 않게끔 혹은 자신이 보리스라는 거를 계속 자각하게끔 찍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얘기를 하자면 이제 베니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베니가 세스 로건이 연기를 했었는데 그때 세스 로건이 바로 뒤에 있더라고요. 시상식 때 보니까 네. 바로 뒤에 앉아있고 놀라가지고 이분 왜 바로 뒤에 앉아있지? 해가지고 농담 서로 이제 주고받던 그 기억이 났는데 우리도 사랑일까의 커플이었죠. 맞아요. 미셸 윌리엄스랑. 사실 이게 배우 개그였어요. 엄청난 두 배우가 사실은 이전에 이제 나왔었는데 두 작품에서 그리고 그때 감독이 이번에 상을 받았어요. 위민트 킹으로. 위민트 킹 사라 폴리. 네, 감독이 참 뭔가 아이러니한 배우 개그이긴 한데 뭐 요즘 뭐 배우 개그는 뭐 대단한 거는 사실은 뭐 더글로리겠지만 아무튼간에 세스 로건이 이거를 이제 출연하면서 사실은 세스 로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배우는 거의 완전 코미디 배우로 알고 있지만 이런 전극도 사실 능해요. 네, 맞아요. 네, 능하다는 걸 보여준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이 감독이랑 이 벤이랑은 뭐 그렇게 엄청나게 뭐 서로 죽자 말자 이런 관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실제에서 들어보니까. 네. 네네. 그런 관계는 또 아니었고 물론 이 극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엄마를 아무튼간에 네. 아사간이 물론 네. 나오니까 그때 카메라 장면이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카메라 장면. 그래서 돈은 또 주대 저기서. 네, 맞아요. 돈은 챙겨주는 거 보면서 좀 웃겼다. 네. 기억이 남고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는데 그 이후에 캘리포니아 다시 넘어가잖아요. 네. 직장을 이동하면서 옮겨지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따돌림을 당합니다. 네. 따돌림을 당하는 순간이 나오는데 이때 따돌림을 당하는 애가 둘이 있어요. 크게 큰 틀에 덩치 큰 애는 로건이고 덩치 작은 애는 체드고 둘이 뭔가 성격이 좀 달라요. 네, 네. 성격도 다르고 뭔가 하는 게 다르고 약간 그래서 둘을 뭔가 감독이 엿먹이는 방법을 바꿨어. 서로 네. 서로 약간 다르게 한 것 같아요. 느낌을. 맞아요. 네, 그게 이제 그 땡땡이 날 때, 네네. 땡땡이 날 때 이제 땡땡이 날 때 찍은 거죠. 찍고 네. 그걸 졸업 무너일 때 보여준 건데. 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저도 네, 저도. 이 작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아 네. 그 졸업 무도회 날에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땡땡이의 날이라고. 근데 이 장면들이 되게 영화에 대해서 은유하고 있는 건데 그 아이스크림으로 연출해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니카가 해변에 누워 있는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리면 샘이 그걸 촬영하는데 그 순간 카메라를 위로 들었다가 바로 아래로 내려요. 근데 만들어진 영화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새똥처럼 보이면서 이제 아이들의 웃음을 유발하는 건데 이 영화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고 또 영화사 초기에 영상 언어를 만든 조르주 멜리에스의 눈속임 연출을 떠올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찍는 거를 먼저 보여주잖아요. 그걸 맞아요, 좀 맞아요. 한번 보여준 다음에 이제 나중에 결과물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네네. 그리고 그 해변가가 나중에 조스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일본 노래인 것 같아. 네, 맞아요. 노래도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배구를 할 때 그 로건이 활약하는 장면에서는 슬로우를 걸어주거나 맞아요. 네. 또 샘이 만든 영화 속에서 멋있게 나오는 자신을 바라보는 로건의 리액션 숏이랑 또 한호하는 로건의 여자친구와 여자아이들의 숏도 교차해서 보여주는데 반면에 체드는 너무 어중이떠중이처럼 보이고 영화가 또 어떻게 영웅을 만들어내고 대중들에게 한 상을 심어주는지 그 메커니즘을 잘 드러내는 영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웅처럼 만드는 게 약간 그 네. 뭐죠 레니 리페슈타의 의지의 승리. 아, 그것도 네네, 있고 맞아요. 사실 올림픽 관련해서는 올림피아라고 네, 있어요. 맞아요. 거기서 베를린 올림픽 다큐멘터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송기정홍의 몇 안 되는 필름이 있는 네. 몇 안 되는 그 꼬린 장면이나 이런 게 담긴 작품인데 네. 거기도 슬로우 모션 엄청 걸거든요. 네, 맞아요. 네.
거는 게 다 슬로우. 왜냐면 슬로우 모션을 걸면은 웅장해지고 멋있어지고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네. 되니까. 그리고 그 로건 할 때 이렇게 살짝 위로 비추잖아요. 아, 네네. 근데 이게 의지의 승리에서 히틀러 비추는 쇼트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 뭐지 의지의 승리가 어떻게 찍혔는지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라이언 킹에서 그 들어올리는 거라든가 그 뭐지 하이에나 나오는 씬들 보시면 거기에 의지의 승리의 카메라 쇼트가 다 응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작품이 약간 매우 의도는 좋지 않은데 이게 맞아요. 전체 세계 영화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네, 맞아요. 이런 의미 때문에. 그리고 뭐였지 그 축구 경기할 때도 이렇게 축구 숏 한번 넣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슬로우 모션을 비춰주는 거라든가 이런 거 그치. 지금 아, 아직도 네네. 축구 리플레이에서 다 쓰고 있잖아요. 그쵸. 이지의 승리를. 그래가지고 그런 건데 어쨌건 기록 영화가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그렇죠. 이렇게 알아가는 장면이기도 해가지고 그다음에 되게 그래서 재밌어서- 좋았어요. 네. 네. 아니 그리고 또 여기 중간에 그 여자친구 얘기를 빼먹은 것 같아서. 이 여자친구 얘기하죠. 아, 네, 맞아요. 클라우디아. 네. 모니카 말하는 모니카. 모니카. 네네. 네, 사실 그 모니카 캐릭터가 너무 재밌는 게 그 예수님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 너무 사랑한다고 집대에 가는데 잘생긴 남자들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1960년대 70년대인 걸 생각하면 히피 문화니까. 히피 문화가 네. 아직도 남아 있는 그거를 떠올리게 해가지고 너무 웃겼어요. 참고로 모니카 같은 경우는 실제 에피소드일까요 아닐까요 있는데 사실 이거 찾아보니까 네. 한참 전에 과거 이 대학 고등학생 때 말고 중학생 때쯤이었을 거예요. 네. 그때 여자친구는 있었대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없었지만 근데 중학교 때 여자친구 관련된 에피소드를 뭐 있었다라고는 했지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뉴욕 타임즈는 어디였는지 모르지만 아니라고 해요. 네. 아, 사실은 아쉽네요. 네네 이 졸업 파티랑 관련된 에피소드는 아니다. 다만 따돌린 두 애는 지금 그때 당시에 뭐 어떤 있으면 첫 작품이 이제 대결이었잖아요. 네. 이 대결 이후에 연락이 한 번 왔었대요. 네. 이 두 분한테. 근데 뭐 이게 찾아보니까 뭘 하고 있는지 이제 물어보니까 경찰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네, 맞아요. 참 대단한 다 돌렸는데 아무튼 경찰이 됐다고 한다. 아무튼 아유. 그래서 뭐 네. 칭찬을 하고 있다는데 뭐 사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샜겠죠 그때는. 그쵸. 아 맞아. 네.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 인터뷰집에서 언급한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찍어놨어요. 아 그 뭐였지 잠깐 다 경찰이나 되었겠죠 하면서 이렇게 조소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진짜 이 감독 짓궂구나 하면서 제가 놀랐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여기 있다. 그 뭐였지? 일찍 여자를 알게 된 녀석들은 내 영화랑 아무런 관련이 없었죠. 12살, 13살 데이트를 하던 아이들은 영화 만들기를 애들 장난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영화 찍는 걸 도와준 대부분의 친구들이 인생을 늦게 시작한 부류였어요. 언젠가 후발주자들의 모임을 조직해서 우리 영화에 짬을 낼 수 없었던 근육질 부류의 녀석들에 비해 그들의 결혼이 어느 정도로 행복한지 볼 거예요. 얼마 전에 후발주자였던 옛 고등학교 동창 2명과 점심을 먹었는데 고등학교 때 잘 나가던 놈들과 근육맨들이 모두 이혼을 했거나 비참하거나 경찰이라고 하더군요. 네,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요. 네. 나이 들고 잘 되면 되죠 뭐. 네. 네, 맞아요. 자, 그래서 나 이제 요 다음 단계 이제 넘어가서 이제 결국에는 영화를 다 찍고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인물 자, 존 포드가 나오는데 존 포드 역할에 무려 데이비드 린치가 감독이 네. 맡았습니다. 이거 한번 두 감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거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존 포드를 할까요? 데이비드 린치를 할까요? 뭐 다 하셔도 돼요. 둘 다 해주세요. 사실 존 포드 감독님은 그 미국 영화의 전설 같은 감독님이고 미국 그 할리우드 태동기의 영화들을 다 만들어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연출가로 유명하지만 그때는 사실 미국이 스튜디오 시스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자기 통제권이 없었어요. 감독한테. 거의 뭐 스튜디오에서 이것 찍어라 저것 찍어라 해가지고 주문 제작자 역할이었었고 그 이 감독이 약간 서부극 감독으로 유명한데 그 역마차라든가 그 수색자라든가 그 리버티 밸런스를 쏜 사나이라든가 네. 이런 영화들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분노의 포도라든가 그들은 뭐 계곡 어쩌고 나의 계곡은 푸르렀다라든가 이런 사이파 영화들도 만들고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이에요. 근데
이 감독이 그 후대에 프랑스 누벨바그라든가 이런 그 감독들에 의해서 작가주의 영화 감독이라고 이렇게 추앙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그 모뉴먼트 밸리의 그 광활한 풍경을 찍을 때 그 지평선은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이런 지평선. 문제를 네. 그 할리우드 최초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스튜디오 바깥에 나가가지고 광활한 자연에서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튜디오의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화면을 찍어서 자기의 인장을 드러낸 그런 감독이어가지고 이 영화랑 연결지어서 이렇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데이비드 린치 감독님은 네. 그 사실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캐스팅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해야 될 거는 미지와의 조우에서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프랑스와 트리퍼를 캐스팅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약간 프랑스 과학자였나요? 네 맞아요. 네, 과학자였었어요. 그 데이비드 린치를 캐스팅한 것도 어쨌건 자기랑 다른 스타일의 거장을 일부러 끌고 와가지고 심지어 둘이 동년배잖아요. 동년배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데이비드 린치 감독님은 그 B급 영화, 실험 영화에서 경력을 출발한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레이저 헤드라든가 이런 영화들을 통해 가지고 약간 지하 세계의 제왕이라 불렸었어요. 그땐 컬트 영화라고 약간 심야 상영을 하던 영화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인지도를 얻게 된 거예요. 이레이저 헤드라는 영화가 거기서 막 이상한 기형 아기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막 사람 머리가 막 갈라진다든가 이런 공포 영화를 연출하다가 그래서 점점 그 초현실적인 것들을 연출하다가 2001년에는 평론가들에 의해서 약간 2000년대 최고의 영화라고 숭앙을 받게 된 그 머틀랜드 드라이브를 찍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할리우드의 꿈과 거짓 이런 두 세계가 어떻게 나뉘게 되고 할리우드가 얼마나 유령이 떠도는 곳인지를 이렇게 연출하는 그런 연출로 대인지를 얻게 되었고 일랜드 엠파이어라고 그 후속작을 내놓으면서 할리우드가 얼마나 폭력적인 공간인지를 이렇게 초현실적인 장면으로 고발하는 그런 감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미국이라는 그 밝은 국가 그리고 거기에 어두운 면을 약간 환상으로 통해 가지고 교차해 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되게 중요한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도 가장 위대한 영화 감독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어쨌든 스티븐 스필버그랑 다른 방향으로 그렇죠. 다른 방향으로. 네네. 약간 상업 영화의 신이 스필버그라면 예술 영화의 신은 데이비드 린치다. 이런 식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네. 자, 그래서 이 이제 대사를 하는데 사실 저도 막 그런 딱 뭔가 거장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면은 뭐라도 마스터 클래스라도 뭐라도 받을까 해서 봤는데 기짝 가자 한다는 말이 그림이 봐봐 그림 봐봐 야뭐 뭐야 야 너무 웃겨 질문이 뭐가 보이는데 지금 저기 말 4마리가 달려가고 있고요. 이거 약간 토익 문제야. A 말 몇 마리가 있다. 토익 원 파트인가? 네, 토익 파트 1인데 네. 잠깐만 근데 그렇게만 틀렸어. 그거 아니야. 위에 보이지? 아 웃겨. 집에서 어딨어? 지평은 어딨어? 두 번째 그림도 봐봐. Where is fucking horizon? 야 그러면서 빨리 집에 가 이제 여기까지 가. 아니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사실 이게 아까 전에 했던 바빌론의 결말이랑 사뭇 다른 건데. 네 맞아요. 이거는 사실 원래 이 장면을 끝으로 하는 거는 앞으로 나는 이제 엄청난 상업 영화의 감독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기 위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 감독의 다짐 같은 느낌도 들었거든요. 이 네, 스티븐 맞아요. 스필버그의 다짐. 네. 난 앞으로 이런 영화를 찍을 거야라는 다짐으로 끝나는 느낌이어서 절대 어떤 장면도 허투루 만들지 않겠다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그 존 포드 영화 리버티 밸런스를 쏘는 사내를 보고 자기의 첫 영화를 찍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보이스카우트 들어가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근데 마지막에 다시 존 포드를 진짜로 마주침으로써 진짜 영화 세계에 들어섰다? 라는 그런 영화가 허구였었는데 이제는 진짜로 느껴진다. 그리고 그 진짜의 세계 속에서 나는 정진하겠다는 느낌도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존 포드라는 거 확인하려고 그 들어간 방에서 제일 먼저 보는 포스터가 리버티 밸런스를 쏜 사나이잖아요. 맞아요. 네 인물 바로 뒤에 있기도 했고. 네, 바로 뒤에 있기도 했고.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 카메라가 이렇게 갑자기 아래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서는 카메라 아래로 내려가면서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년소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건 외사스랑 똑같은데 그건 절망편, 이건 희망편. 올려주니까. 네, 올려주니까. 그리고 올려주면서. 가뿐하게 올리지도 않아요. 흔들면서 네, 올라가요. 갑자기 급해서 올린 거야. 진짜 이게 이거 진짜 의도적인 연출이에요. 중계할 때 카메라 이제 공 놓쳐가지고 야 어디 갔어? 맞아. 진짜 올려. 아 맞아, 존 포드 감독이 이렇게 찍으랬지. 진짜 급해서 올리는 거였어 이거. 아. 그리고 올릴 때 아니 그게 이제 아무튼 그 얘기를 할 때 저는 이제 흥미로워서 그 첫 작품 네. 이제 대결 보면은 거기도 야외에서 찍었단 말이죠. 야외에서 딱 그 모니멘트 벨을 처음 찍어요. 네, 맞아요. 진짜 본인이 진짜 그 영감을 받았다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첫 장면이. 맞아요. 네. 그리고 존 포드를 영화계 처음 들어가서 만난 게 아니라 15살 때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약간 이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것도 편집해가지고 아무튼 나의 다짐을 보여주기가 약간 극화된 느낌이 네, 없지 않아 맞아요.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궁금했던 거는 이런 거예요. 저희 이제 어머니 미치가 했던 말 명대사 한번 그대로 한번 써놓을게요. 어떤 장면이 제일 좋았어? 어떤 장면이 제일 좋았습니까? 저는 아까 말했던 그 땡땡이의 날 장면. 땡땡이의 날. 네, 그 장면은 제일 좋아합니다. 어떤 장면이 제일 좋으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바흐 음악이 나오는 거기 이제 VWV 974 발견하는 거. 그러니까 그 장면들이 어머니의 행복을 보여주는데 이 세미한테는 극단의 비극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데비가 너무 슬퍼서 그 장면 볼 때 입 벌리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엔딩은 역대 최고인 것 같아요.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중에. 그냥 너무 재치 있어가지고. 재치 있는 인연죠. 네네. 아 그리고 기도하는 장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사실 저도 그걸 베스트 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걸 베스트. 근데 거기에도 보면은 또 아무튼 저는 이제 아무튼 그 장면이 그 영화 처음 이제 기차 재현하는 장면, 네 그 장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흥미로운 장면은 그 밖에도 사실 자신의 영화를 막 녹였던 게 예를 들면은 그 원숭이 나온 장면. 네. 원숭이는 이제 인디아나 존스 존스 시리즈나 원숭이 있어요. 딱 비슷한 종류야 그게. 네. 그리고 그 뭐지? 귀여워. 첫 번째 토네이도가 오잖아요. 토네이도 왔는데 딱 보러 나갔는데 거리에 아무도 없고 이렇게 쇼핑 카트가 이렇게 막 내려오는 장면. 그 우주 전쟁이잖아요. 맞아요. 우주 전쟁에서 맨 처음에 이제 좀 그러니까 좀 약간 기호적이라고 할까 뭔가 좀 특이한 존재들이 막 나타나는 네, 맞아요. 장면이란지 오프닝 때 좀 기이한 현상. 네. 네. 기이한 현상들. 저도 토네이도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때 미치가 모든 일엔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미치의 말에 감독님은 무의식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은 것 같은 게 나중에 그 훗날에 미즈와의 조를 두고 인터뷰를 한 것에서 감독님은 살아가는 동안 어떤 논리로도 설명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발생해요. 텔레비전은 분명 늘 우리에게 쉬운 답, 쉬운 해결책, 즉 모든 것이 존재 이유가 있다고 가르쳐 왔어요. 아시겠지만 삶은 그렇지 않죠. 나는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영화들을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스필버그 감독님의 영화에는 동기를 파악하기 어려운 위협적인 존재가 등장하거나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파벨만스에서는 토네이도의 형태로 등장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미치는 모든 일에 이유가 있다고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보지만 그 샘은 이제 훗날 스티븐 스필버그가 될 샘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미치와 다르고 살아가는 동안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이 이제 스필버그 감독님의 세계관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그 바흐 장면에서 영화 자체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거다. 아, 네네. 그런 걸로 이어지는 통제할 거죠. 수 없는 비극이 벌어진 것처럼.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영화 연출이 엿보였던 게 그 세실 드밀 그 지상 최대 쇼가 슈가랜드 특급에서 자동차 두 대가 팍 부딪힌 장면이 있어요. 그거랑 비슷하고요. 다 어디서 가져왔어. 네 맞아요. 그 라이언 자기 일병구하기 복제.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있었는데 또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으신가요? 그 뭐지? 네 얘기하세요. 갑자기 그 AI였나? 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AI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뭐가 있었는데 아무튼 네. 그 외에도 사실은 이 작품에 또 특이할 만한 점이 있어요. 이제 왜 약간 캠핑 장면이나 네. 아니면 거기서 왜 여자애들은 안 나와 이런 네, 맞아요. 이런 대사들 페미니즘. 네네. 네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캠프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 여동생이 이제 엄마 그 잠옷에 비치니까 그것을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아니면 그것을 제하고 보면 이것은 영화에 가하는 예전엔 이제 할리우드에서는 그런 규제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규제로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아니 그리고 그 한편으로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연상시키는 영화를 찍고 난 다음에 그런 비판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간 자신이 찍었던 영화에 대한 메타적인 반성으로도 네. 보이기도 해요. 근데 감독님은 좀 여성주의적인 시각을 신경 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영화 산업이 체계적으로 여성 영화를 멀리해 왔기 때문에 여성 영화도 만들고 싶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어서 그런 여동생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아마 여동생 중에는 작가가 한 명 있지 않았나요? 거기 실제 이제 할리우드 활동한. 네 맞아요. 그 작가가 있었고 그 작가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찍게 된 거라고. 같이 그 작가랑 작가만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왜냐면 엔드 크레딧에 아무튼 스페셜 땡스 투에 이제 여동생들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엄청나게 크게 나옵니다. 네 맞아요. 네, 분명 이름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는 엔딩 크레딧에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 감독님이 그 E.T.의 정신적인 속편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맞아. E.T.의 정신적 속편 맞아. 네네. 그리고 E.T. 자전거 타고 다니는 장면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필름 사고 나올 때 친구들이랑.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고 보면 E.T.를 연상시키 캠핑도 그렇고 캠핑도 숲속에서 이제 하는 네, 건데 맞아요. 숲속에서 이제 E.T. 보내주고 하니까 네, 맞아요. 네. 발견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은 정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아요. 근데 네. 오늘 진짜 다 하나도 없잖아 거의. 왜 그래? 언젠가는 할게요. 네, 언젠가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한번 특집을 따로 이제 1시간 정도 투입을 해볼 테니까요. 네, 그때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파밀마스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